12. 그녀는 쇼를 어깨에 두르고 그의 팔을 잡았다. 곧장 정운사 케네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해고할 수가 없다니까요. 온실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작은 접착제 덩어리가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다. 이미 온실 지붕 수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구나.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한가로이 거닐면서 지금 유난히 마음을 잡아 끄는 근심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꼈다. 산책하다 말고 50파운드나 들어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도저히 돈 얘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으므로 대신 제스퍼가 새 사냥에 몰두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곧장 그녀를 달래며 사내 아이들에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틀림없이 머지않아 더 좋은 취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정말 현명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래요. 아이들은 모두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니까요. 그리고 크다란 옷받침이 달린 달리아를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꽃이 필까 상상했다. 당신은 아이들이 찰스 텐슬리에게 붙인 별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무신론자예요. 땅딸보 무신론자요. 하긴 어딜 봐도 세련된 신사는 아니지. 그가 말했다. 신사와는 거리가 멀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좋을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언을 이 먼 곳까지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보낸다고 심기나 할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아, 그는 논문을 써야 하니까. 남편이 말했다. 그래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걸요. 논문은 누가 무엇에 끼친 영향에 관한 것이죠? 그래, 그것 말고는 그가 달리 의지할 것이 없거든? 남편이 말했다. 그가 프루에게 연심을 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프루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연을 끊겠다고 남편은 말했다. 그는 그녀가 살펴보고 있는 꽃을 보고 있지 않았다. 꽃보다 30cm쯤 높은 곳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악의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어쨌든 그 녀석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다. 그는 앞으로 절대 저장 문제로 아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뜨리며 빨간 것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한 꽃을 바라보고 말했다. 제법 잘 피었군. 네, 그래요. 이 꽃은 제가 직접 심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문제는 만약 내가 런던에 있으면서 국원만 여기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케네디가 그걸 심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름뱅인데.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덧붙였다. 내가 직접 삽을 들고 하루 종일 서서 감독하면 가끔은 마지못해 일을 하기도 해요. 두 사람은 레드하포크 꽃들이 핀 쪽으로 향했다. 당신이 딸들에게 과장하는 버릇을 심어주었군. 램지 씨는 아내를 나무랐다. 저보다 카밀라 숙모가 훨씬 더 심한걸요. 그녀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의 카밀라 숙모를 덕의 본보기로 삼지 않는 거야. 카밀라 숙모는 제가 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미인이에요.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는 미인이지. 네, 그래요. 하지만 프루가 자라면 숙모보다 훨씬 더 미인이 될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거기까진 생각 못했군. 그럼 오늘 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남편은 앤드루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말했다. 안 그랬다가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잃고 말 거야. 아, 장학금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장학금 같은 중요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는 앤드루가 장학금을 받으면 무척 자랑스러울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장학금을 못 받아도 앤드루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나 이즘에 관해서 어긋나지만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그녀는 남편이 장학금을 중요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앤드루가 무엇을 하든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벼랑 끝의 오솔길을 떠올렸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묻자 남편은 서슴없이 주머니 시계 뚜껑을 딸깍 열었다. 이제 7시가 지났을 뿐이다. 잠시 시계를 연채 들고 있던 그는 테라스 위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첫째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앤드루도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길 수 있어. 다음으로 당신에게 말해두고 싶은데 방금 전에 테라스 위를 걷고 있을 때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마침 아내의 그 고독과 그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 속으로 침범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재촉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녀는 물었다. 아마 등대에 가는 문제일 거야. 그는 제기랄이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당신이 너무 슬퍼 보여서 신경이 쓰였어. 어머, 멍하니 있었을 뿐인걸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변명했다. 둘 다 마음이 불편해져서 계속 걸어가야 할지 돌아가는 편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제임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 일은 화제로 삼을 수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 그들은 두 무더기로 나뉜 레드와 포크 사이에 도착했다. 또다시 등대가 보였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바라볼 생각은 없었다. 그때도 남편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앉아 생각에 잠기는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자신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지우고 싶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읍내로 눈을 돌렸다. 읍내의 불빛은 단단하게 엉긴 은빛 물방울처럼 바람에 나부끼며 한들한들 물결을 치고 있었다. 모든 가난과 고뇌도 저 풍경에 먹혀버리는구나. 읍내와 항구 그리고 배의 불빛들은 침몰한 무언가의 흔적을 표시하는 환상의 거물처럼 보였다. 좋아. 아내의 사색에 끼어들 수 없다면 나도 내 생각에나 빠져보지 뭐. 램지 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계속 생각하기 위해 휴음이 섭지에 빠진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웃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앤드류의 일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가 앤드류 나이였을 때는 주머니에 과자 한 조각만 달랑 넣고 하루 종일 시골길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고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도 날씨만 좋으면 꼬박 하루 정도는 멀리까지 나가볼까 생각하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뱅크스니 카마이클린이 다 지긋지긋해. 잠시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녀가 반대하지 않자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주머니에 과자 한 조각만 넣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나이가 아니니까. 사내 애들은 걱정되었지만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둘이서 레드와 포크 사이에 서서 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래전 결혼하기 전에 하루 종일 싸돌아다녔던 때를 떠올렸다. 술집에서 빵과 치즈로 끼니를 때웠어. 10시간 동안 내리 공부했고 노부인이 가끔씩 난로를 살피려 얼굴을 비쳤지. 저 부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모래 언덕이 이어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곳이야. 하루 종일 걸어도 사람 그림자조차 없어. 몇 마일이 넘도록 인간 한 채 없고 마을도 없어. 그런 곳에서 홀로 문제를 부여잡고 실험하는 거야. 태초일에 사람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모래 언덕이 있어. 발을 들인 적이 없는 모래 언덕이 있어. 바다 표범에 앉아서 눈을 맞추고 있지. 거기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짓고 혼자서 하고 그는 가끔씩 생각했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그 생각을 쫓아버렸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8아이의 아버지이므로 그는 그 점을 자신에게 일깨웠다. 단 하나라도 지금과 다른 환경을 바라다니 짐승이나 할 짓이다. 앤드류는 나보다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 프루는 미인이 되겠지.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들이라면 어느 정도 세파에 맞설 수 있을 거야. 8아이들은 대체로 매우 훌륭하다. 아이들은 이 빈약한 작은 우주에서 그가 완전히 절망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 이러한 석양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맞은편 기슭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이 작은 섬이 한창 서글플 정도로 더 작고 또 반쯤은 바다에 삼켜진 것처럼 여겨졌다. 불쌍한 작은 섬. 그는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다. 부인이 그것을 들었다. 그런 우울한 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그가 우울한 말을 내뱉은 뒤에는 언제나 이내 쾌활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은 모두 일종의 유희였다. 만약 그녀가 그런 말을 남편의 반만큼이라도 했다면 지금쯤 권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렸을 것이다. 남편의 이런 말장난은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부인은 조금도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반쯤 나무라듯이 물었다. 왜 그렇게 끙끙대세요? 그녀는 그의 생각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이다. 불평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말했다. 그야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불평할 일이 전혀 없는걸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로 가져가 진심을 담아 입을 맞추었다. 그 깊은 마음에 감동한 그녀가 눈물을 보이자 그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두 사람은 풍경을 등지고 은녹색 창살 같은 풀들이 돋은 오솔길을 팔짱을 끼고 올라갔다. 남편의 팔은 마치 젊은이처럼 가늘고 야물었다. 그녀는 그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여 정말 기뻤다. 참으로 야성적이고 낙천적이며 그처럼 무서운 온갖 것들을 믿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때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평범한 일에는 완전히 장님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이다. 그러나 비범한 일에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갖고 있다. 그 이해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그가 꽃의 주의를 기울일까? 아니 경치의 주의를 기울일까? 전혀 자기 딸의 아름다움은커녕 자기 접시에 놓인 것이 푸딩인지 로스트 비프인지조차 모르는 걸 그는 다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치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혼잣말하는 버릇, 시를 큰 소리로 읊조리는 버릇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때때로 아주 겸연쩍을 때가 있었다.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여 어서 오라. 이렇게 그가 기딩스 양을 바라보면서 시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읊자 가엾게도 그녀는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부인은 곧바로 기딩스 양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남편의 편을 드는 자신을 인식했지만 그때 남편의 팔을 약간 누르며 그의 걸음이 자기에게는 너무 빠르다는 뜻을 알렸다. 또 잘 만들어진 두더지 굴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몸을 굽히면서 남편 같은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껏 만난 훌륭한 사람들은 다들 그랬으니까. 그녀는 한편으로는 저 굴에 토끼가 한 마리 들어갔음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젊은이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거야. 갈로 속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숨이 막혀서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토끼는 총으로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번식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토끼일지도 모르고 두더지일지도 몰라. 어쨌든 어떤 동물이 그녀의 달맞이 꽃들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무의 성긴 가지들 사이로 두근두근 고동치는 것처럼 깜빡이는 별을 발견하자 남편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광경이 가슴 벅찬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는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바라본다고 해도 고작 불쌍한 작은 세계 같은 말이나 하면서 예의 한숨을 내쉴 게 뻔했다. 마침 그때 남편이 매우 아름답군 하면서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꽃을 보고 감탄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결코 그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만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어머, 윌리엄 뱅크스 씨와 산책하고 있는 사람은 릴리 브리스코 아닌가요? 그녀는 건시인 눈의 초점을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맞추었다. 맞아요. 정말 그렇군요. 그럼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될까요? 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 두 사람은 꼭 결혼해야 해요. 13. 나는 암스테르담에 간 적이 있어요. 뱅크스 씨는 릴리 브레스코와 잔디밭을 거닐면서 말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았죠. 마드리드에도 갔는데 불행히도 그날은 예수의 순환일인 성금요일이라 프라도 미술관은 휴관이었어요. 로마에도 갔어요. 브리스코 양은 아직 가본 적이 없다고요? 아, 꼭 한번 가보셔야 해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는 시스틴 성당 말이에요. 그리고 조토의 작품이 있는 파도바 거리. 아내가 몇 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명소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어요. 저는 브뤼셀에 간 적이 있어요. 파리에도. 하지만 아프신 이모의 병문안이라 경황이 없었어요. 드레스덴에도 가봤어요. 보지 못한 그림도 많았어요. 하지만 명화는 많이 보지 않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그림에 참을 수 없는 불만을 느끼게 되거든요. 뱅크스 씨는 그런
사고는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티치아노나 다윈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동시에 티치아노나 다윈이 존재하는 것도 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릴리는 그를 칭찬하고 싶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뱅크스 씨.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치렛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들 좋아한다고 릴리는 생각했다. 그녀는 치렛말을 할 뻔한 자신의 충동이 조금 부끄러웠고 아마 자이의 말이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그가 말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림에 흥미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릴 거예요.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작은 불성실을 밀어내면서 말했다. 그럼요. 당신은 틀림없이 잘 할 겁니다. 뱅크스 씨가 힘을 실어주었다. 두 사람이 잔디막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뱅크스 씨가 런던에서는 그림 소재를 찾기가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돌아보자 웬 램지 부부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 저것이 결혼이구나. 릴리는 생각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놀이하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램지 부인이 며칠 전 밤에 내게 말하려 했던 게 저것이었구나. 부인은 녹색 셔츠를 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길에 서서 버루와 제스퍼가 캐치볼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이나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무언가를 전형으로 여기는 것처럼 해질녘의 어스름 속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의 상징인 부부의 전형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다 이내 남편과 아내의 현실의 모습 위로 떠오른 상징적 윤곽이 흐려지면서 두 사람은 다시 캐치볼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램지 부부로 되돌아왔다. 램지 부인은 언제나처럼 빙긋 웃으며 인사하고 관로 속에 아, 저분은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릴리는 생각했다. 오늘은 내가 이겼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은 뱅크스 씨를 설득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로 동의를 얻어냈다는 뜻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숙소로 곧장 돌아가서 하인이 채소의 미네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요리한 식사를 했다. 램지 부인의 인사는 언제나 변함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다들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공처럼 해방된 느낌을 광활한 공간으로 책임감의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을 맛보았다. 그들은 그 공의 궤적을 쫓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결국은 놓치고 예의, 샛별과 잎이 무성한 우덤지를 보았다. 햇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들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신기하게도 서로 멀리 떨어진 듯 보였다. 그리고 푸르는 상당히 먼 거리를 관로 속에 견고한 사물이 완전히 실체를 잃어버린 것 같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푸르는 상당히 먼 거리를 뒷걸음질로 뛰어와 두 사람에게 쿵 하고 부딪히면서 왼손을 뻗어 멋지게 공을 잡았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다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니? 하고 물었고 그로 인해 주문은 깨어져 버렸다. 램지 씨는 그제야 거리낌 없이 습지에 발이 빠져 신에게 기도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노 부인에게 구조된 흉을 큰 소리로 비웃고 혼자 킬킬거리면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램지 부인은 가정사에서 벗어나 캐치볼을 하고 있던 푸르를 그 테두리 안으로 잡아 끌면서 물었다. 낸시도 그들과 함께 갔니? 14. 확실히 낸시는 그들과 함께 갔다. 민타 도일이 눈치를 주면서 손을 내밀고 부탁한 것이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낸시는 그러한 성가신 가정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 가고 싶진 않았지만 말려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 함께 벼랑으로 이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민타는 계속 낸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때로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민타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낸시는 자문했다. 자고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란다. 민타가 낸시의 손을 잡고 꼭 쥐고 있으면 낸시는 자신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온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안개 사이로 콘스탄티노플이 보인다면 아무리 졸려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도 저것이 성 소피아 사원이에요? 저것은 골든홀 항구예요?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민타가 낸시의 손을 잡으면 생각했다. 민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것일까? 저것이란 무엇인가? 여기저기 끼어있는 안개 속에서
관로 속에 낸시가 발 아래 펼쳐진 인생의 조감도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개 속에서 작은 뾰족탑과 둥근 지붕 등 이름 모를 우뚝한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언덕을 달려 내려갈 때처럼 민타가 낸시의 손을 놓으면 작은 뾰족탑도 둥근 지붕도 안개를 뚫고 우뚝 솟아있던 모든 것들이 안개 속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졌다. 민타가 제법 잘 걷는군. 앤드루는 관찰하고 있었다. 옷도 다른 여자들보다 훌륭했다. 짧은 치마와 까만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개울로 뛰어들어 허우적대면서 건넜다. 앤드루는 그 무모한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저래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한심한 짓을 저질러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무서운 것이 전혀 없는 모양이지만 황소만은 예외다. 그녀는 들판에서 황소만 봐도 두 팔을 들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오히려 그것이 황소의 화를 돋우는데도.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만은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황소를 매우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 어릴 때 유모차에 탄 채로 뿔에 받쳐 나뒹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자기의 말과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갑자기 벼랑 끝 가장자리로 몸을 던지며 드러누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보기 싫은 눈, 당신의 눈. 그러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합창해야 한다. 보기 싫은 눈, 당신의 눈. 하지만 그 사이에 조수가 밀려와서 우리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좋은 사냥터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면 큰일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럼 큰일이지. 폴이 동요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다 함께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는 관광 안내서에 쓰인 문구를 읊어댔다. 이 섬들은 공원처럼 아름다운 전망과 다채롭고 진기한 해양 생물로 명성이 높다. 그러나 앤드루는 벼랑길을 주의 깊게 내려오며 이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눈을 비난했어야 도무지 구제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등을 두드리며 이봐와 친구 하고 불러보아도 그저 시시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여자를 데리고 소풍을 나왔을 때 가장 싫은 점은 이것이다. 그들은 해변에 도착한 뒤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교황의 코라는 바위까지 가서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어 그 안에 둘둘 말아넣고 폴과 민타가 자기들끼리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낸시도 자기 것이라고 정해놓은 바위로 가서 물 웅덩이를 찾아내고는 두 사람은 좋을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낸시는 납작하게 몸을 구부리고 바위 옆에 젤리 덩어리같이 달라붙어 있는 고무처럼 매끈매끈한 말미잘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가만히 공상에 잠겨 물 웅덩이를 바다로 만들고 작은 물고기를 상어나 고래로 바꾸고 손으로 햇빛을 가려 이 작은 세계 뒤에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수많은 무지하고 순결한 생명들에게 어둠과 황량함을 들이우다가 갑자기 손을 치워 다시 햇살이 물 웅덩이를 비추도록 했다. 저 멀리 가로 세로로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어슴푸레한 모래 땅 위에는 수술 장식을 달고 팔 보호대를 찬 기괴하고 거대한 바다 짐승이 그드럭거리면서 유유히 걷고 있었다. 관로 속에 낸시는 물 웅덩이의 공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다. 이윽고 바다 짐승은 산비탈의 그다란 갈라진 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낸시는 물 웅덩이에서 눈을 들어 바다와 하늘의 너울거리는 경계선에 아련하게 시선을 맞추고 전기선의 연기 때문에 수평선 위에서 가물거리는 통나무 돛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물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자기 안에 쓸어담는 기질에도 불구하고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넋을 잃고 말았다. 저 광대함의 감각과 그 왜소함의 감각이 피어올라 거대한 감동으로 옴삭달싹 못할 정도로 그녀의 손발을 칭칭 동여매어 자신의 몸과 생명은 물론 온 세계 사람들의 생명까지 영원히 무로 돌려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파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물 웅덩이를 뒤덮듯이 몸을 구부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앤드루가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소리치자 낸시는 벌떡 일어나 얕은 파도를 철벅거리면서 물가로 내려갔다. 그녀는 타고난 성급한 기질에 못 이겨 해변을 달려서 어떤 바위 뒤에까지 잽싸게 갔는데 이럴 수가. 거기에는 폴과 민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아마 키스라도 하고 있었을까? 싫어. 정말 화가 나. 낸시와 앤드루는 입을 꼭 다문 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사실 두 사람 사이는 험악했다. 새우든 무엇든 발견했을 때 나를 불렀으면 좋았잖아. 앤드루가 투덜댔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것이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둘 다 이런 엄청나게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도 여자라는 사실이 앤드루의 신경을 긁었고 앤드루도 남자라는 사실이 낸시의 신경을 긁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구두끈을 단단히 메고 나비 매듭을 힘껏 잡아당겼다. 일행이 다시 벼랑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민타가 할머니의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 할머니의 유품은 내가 가진 유일한 장신구야. 수양부들 모양의 진주 브로치. 다들 기억하고 있지? 그 브로치를 틀림없이 기억할 거야.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모자에 달고 다니시던 거야. 그걸 잃어버리다니.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 다시 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다 함께 되돌아갔다.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바닥에 붙이고 열심히 찾으면서 말은 짧고 퉁명스러워졌다. 폴 레일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둘이 앉아있던 바위 근처를 뒤졌다.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어봤자 소용없는데 앤드루는 폴이 이곳과 저곳 사이의 철저한 수색을 요청했을 때 생각했다. 바닷물은 자꾸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다. 1분만 지나면 두 사람이 앉아있던 곳은 바닷물로 뒤덮여 버리겠지? 지금으로서는 브로치를 찾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 이러다가는 돌아갈 길이 끊기겠어. 갑자기 공포에 질린 민타가 비명을 질렀다. 마치 정말 그런 위험이 닥치기라도 한 듯이. 황소를 봤을 때와 똑같군. 도저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니까? 앤드루는 생각했다. 정말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 불쌍한 폴이 그녀를 달래야만 했다. 남자들은 갈로 속에 앤드루와 폴은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남자다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신속하게 의논하고는 두 사람이 앉아있던 곳에 레일리의 지팡이를 꽂아두었다가 바닷물이 빠진 뒤에 다시 오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밖에 없었다. 만일 브로치가 거기 있다면 아침이 되어도 분명 그대로 있을 거라고 두 남자가 그녀에게 장담했으나 민타는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흐느껴 울었다. 그 브로치는 할머니의 유품이야. 그걸 잊어버리느니 차라리 다른 걸 잊어버리겠어. 하지만 낸시의 눈에는 민타가 브로치를 잃어버려서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도 다 같이 주저앉아서 울고 싶어. 낸시는 이렇게 느꼈지만 어째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폴과 민타가 앞장서서 걸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기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도사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금시계를 찾은 적도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찾으면 분명 나타날 거야. 아직 어둑하니까 해변에 혼자 나오면 상당히 위험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자 민타는 말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 그것을 따랐을 때 어쩐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폴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말고 새벽에 다들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집을 빠져나가자.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에든버러에 가서 그녀를 위해 브로치를 사는 거야. 그것과 똑같으면서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 귀계를 증명해 보이는 거야. 언덕 위로 올라가 발밑에 펼쳐진 읍내의 불빛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하나씩 반짝이며 켜지는 마을의 등불이 마치 그에게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결혼, 아이들, 집처럼 생각되었다. 키가 큰 관목님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대로로 접어들었을 때는 자기들만의 세계로 돌아가 언제까지나 함께 걷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항상 그녀의 앞에 서고 그녀는 꼭 지금처럼 자기 곁에 딱 붙어서 걷는 것이다. 내 거리에서 방향을 틀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했는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지. 물론 램지 부인이었다. 내가 한 일을 생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다. 민타에게 청혼했을 때가 최악이었지. 이 길로 당장 램지 부인을 찾아가고 싶어. 내가 굳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은 그녀인 것 같으니까. 부인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지만 오직 그녀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게 해주었다. 그는 부인의 눈이 오늘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도착하면 곧바로 관로 속에 그는 만유에 자리한 집의 불빛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곧바로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램지 부인 해냈어요. 모두 부인 덕입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서자 2층 창문에서 흔들리는 등불이 보였다. 우리가 상당히 늦었나 보군. 다들 만찬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야. 집안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는 마치 온 집이 빛에 감싸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아이처럼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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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혼잣말을 하고 집안에 들어선 뒤에도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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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는 이봐 정신 차려. 넥타이를 바로잡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추태를 보일 수는 없잖아. (15) 글쎄요. 퍼루는 어머니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낸시는 그들과 같이 간 것 같아요. 16. 그럼 낸시는 그들과 함께 갔구나. 램지 부인은 추측하면서 브러쉬를 내려놓고 빗을 집어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덜이 오렴 하고 대답하면서 갈로 열고 제스퍼와 로즈가 들어왔다. 낸시가 그들과 함께 가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많아졌는지 따져보았다. 분명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런 대규모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들 모두가 물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녀는 또다시 홀로 인생이라는 오랜 숙적과 대면한 느낌이었다. 제스퍼와 로즈는 만찬을 기다렸다 차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밀드레드의 전언을 가지고 왔다. 영국 여왕이 오신다 해도 절대 기다릴 수 없어. 램지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멕시코 황후가 오신데도 마찬가지야. 제스퍼를 보고 웃으며 덧붙였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 아이에게도 과장하는 버릇이 있었다. 램지 부인은 제스퍼가 밀드레드에게 말을 전하러 간 사이에 로즈에게 말했다. 괜찮으면 나에게 보석을 좀 골라주겠니? 만찬을 위해 15명이 모여 있는데 언제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그녀는 그들이 너무 늦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지. 그녀는 모두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고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닌 오늘 밤 만찬에 넣는 것이 화가 났다. 사실 윌리엄 팽커스가 마침내 만찬을 함께하기로 승낙했기 때문에 훌륭한 식사를 차려내기 위해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것이다. 식사는 밀드레드의 걸작 요리인 비프 스튜였다. 모든 것은 완성된 순간에 내야 한다. 쇠고기도 울개수도 포도주도 모두 적당한 때가 있다. 꾸물거리다가 그 때를 놓쳐버리다니 당치도 않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밤 다들 나가서 늦도록 돌아오지 않다니. 내온 음식을 다시 부엌으로 들고 가서 데우거나 하면 비프 스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제스퍼는 그녀에게 오팔 목걸이를, 로즈는 금목걸이를 권했다. 검은 드레스에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릴까? 정말 어느 쪽일까? 그녀는 근성으로 목과 어깨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얼굴은 비치지 않도록 피했다. 갈로 속에 들어있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했다. 두 아이들이 장신구를 헤집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눈길을 던져 언제나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느 나무 위에 내려앉으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는 까마귀 무리였다. 까마귀들은 매번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대장 까마귀가 그녀는 조셉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대장 까마귀가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고약하기 때문이다. 그 악명 높은 늙은 새의 날개 깃털은 반이나 빠져버리고 없었다. 언젠가 술집 앞에서 호른을 불던 중산부를 쓴 누추한 거지 노인과 닮았다. 저것 좀 봐.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로 싸우고 있어. 조셉과 메리가 싸우고 있어. 새들은 또다시 날아올랐다. 검은 날개에 튕겨나간 공기가 날카로운 은월도 모양으로 서걱 하고 잘렸다.
푸드덕 푸드덕 소리를 내는 날개의 움직임은 도저히 만족스러울 만큼 정밀하게 묘사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매우 아름답다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저것 좀 봐. 그녀는 로저가 자기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그것을 관찰하기를 바라면서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각을 뛰어넘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 어느 것으로 할까? 아이들은 보석함의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열어젖히고 있었다. 이탈리아제 금목걸이, 오팔 목걸이, 그것은 제임스 할아버지가 인도에서 가지고 오신 거야. 아니면 자수정 목걸이가 좋을까? 어서 고르렴. 그녀는 아이들을 재촉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고르게 했다. 특히 로저가 이것저것 들어보며 보석을 검은 드레스에 대보도록 했다. 이 보석을 고르는 작은 의식은 매일 밤 되풀이 되었지만 로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로즈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이유로 어머니의 장신구를 고르는 이 의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램지 부인은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조용히 선 채로 로즈가 자신이 고른 목걸이를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로즈의 나이대, 어머니에 대해 품는 깊고 비밀스러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어쩐지 슬픈 것처럼 그것도 그녀를 슬프게 했다. 그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또한 로즈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녀의 실체에 비해 매우 과장되어 있다. 머지않아 로즈도 성장해서 이 깊은 감정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겠지.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준비가 다 되었구나. 그만 내려가자꾸나. 제스퍼, 너는 신사니까 팔을 빌려주렴. 로즈, 너는 숙녀니까 반드시 손수건을 지녀야 해. 그녀는 손수건을 로즈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밖에는 그렇지, 추울지도 모르니까 셔워를 골라주렴. 그녀는 앞으로 온갖 고뇌와 마주할 운명에 놓인 로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청계참 창문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것 봐, 또 시작했어. 조셉이 또 다른 나무 꼭대기로 자리를 옮겼다. 날개를 다치고도 새들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그녀는 제스퍼에게 말했다. 어째서 너는 불쌍한 늙은 조셉이나 메리를 쏘고 싶은 거니? 그는 어쩐지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에 계단에서 발을 끌었으나 그다지 뼈저리게 느끼진 않았다. 어머니는 새 사냥의 재미도 모를 뿐더러 새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나와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 하지만 저 메리와 조셉 이야기는 마음에 들어. 우습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저 녀석들이 메리와 조셉인지 어떻게 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새들이 같은 나무에 자를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어른들처럼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들 돌아왔구나. 그녀는 외쳤다. 하지만 처음에는 안도감보다 오히려 화가 났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내려가면 이야기해 주겠지.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일단 식당으로 가서 저녁부터 먹고 때를 기다려야겠어. 그녀는 홀에 모여있는 신하들을 훑어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 경애의 찬사와 헌신과 깊숙이 고개 숙인 인사를 당연하게 받는 여왕처럼 내려가 현관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모두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수락하는 것처럼 목을 살짝 기울였다. 관로 속에 폴은 부인이 지나갈 때 경직된 얼굴로 똑바로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춰 섰다. 타는 냄새가 난 것이다. 비프스트를 태웠나? 제발 그렇지 않기를. 그때 점잖고 엄숙하게 종이 울리며 다락방에서 침실에서 저마다 조그만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쓰거나 머리에 마무리 빗질을 하거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세면대와 화장대에 널어놓은 자잘한 것들, 침대의 탁자의 소설이나 비밀 일기 등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만찬을 위해 식당으로 모이라고 알렸다.